안녕하세요. 손은정쌤입니다. 우리 이제 2021학년도 6월 모평 화학2 문제들 쭉 살펴볼 텐데요. 쌤이 총평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앞부분의 문제들은 그렇게 어렵진 않았을 거예요.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용을 했으면. 이제 다만 제일 뒷페이지에 가서 킬러 문제들 영역들이 조금 생각할 부분들이 있었기는 할 텐데 쌤이랑 이번 시간에 쭉 문제들 살펴보면서 어떤 부분들 포인트 맞춰서 공부하면 좋을지 같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번 문제 같이 볼게요. 1번 문제, 다음은 물의 성질과 관련된 현상에 대한 것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물 분자 사이의 수소 결합 때문에 무엇이 크게 작용을 해요. 그래서 플립의 이슬이 둥근 모양으로 맺히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여기까지만 해도 사실 우리 알고 있는 게 물을 어떤 표면에 톡 떨어뜨렸을 때 둥근 모양을 유지할 수 있는 것. 바로 표면 장력 때문이었어요. 그 아래 문장을 보시면 그 표면 장력에 대해서 추가적인 설명이 나타났습니다. 액체의 표면적을 단위 면적만큼 늘리는 데 필요한 에너지, 이게 바로 표면 장력의 정의였는데요. 쌤, 제가 알고 있는 표면 장력은요, 이 표현과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라고 느껴지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잠깐만 정리를 해본다면 표면 장력은 이런 거였어요. 액체 표면에 있는 분자들은 이웃하는 분자들과 안쪽에 배치되어 있는 분자들과 강하게 인력을 느끼게 됩니다. 바깥쪽에는 다른 물 분자들이 없으니까 잡아당기는 힘이 없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안쪽으로 잡아당기는 힘들이 강하다 보니까 이러한 표면에다가 물방울을 통 한 방울 떨어뜨리게 되면 표면이 안쪽으로 잡아당겨지는 힘에 의해서 둥근 모양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럼 반대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안쪽으로 이렇게 둥글게 몰리면서 표면적을 작게 하려고 하는 힘, 표면 장력이라고 했는데 그럼 얘네들을 거꾸로 힘을 줘서 늘려봅시다. 양쪽에 힘을 줘서 이렇게 늘려보고 싶어요. 그럼 안쪽으로 잡아당기는 힘이 강하면 강할수록 바깥쪽으로 늘리기 위해서 우리가 줘야 되는 힘도 늘어나겠죠. 그게 바로 표면 장력인 거예요. 액체의 표면적을 조금이라도 더 늘리기 위해서 우리가 줘야 하는 에너지. 바로 이런 애들을 표면 장력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은 5번이었을 거고요. 사실 이 두 번째 문장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하지 않았더라도 못했더라도 첫 번째 물방울이 둥글게 맺힙니다 라고 하는 문장만으로도 충분히 해결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이제 2번. 다음은 25도씨 1기압, 1atm 기압이죠. 그래서 일어나는 어떤 흡열 반응에 대한 학생 ABC의 설명입니다 라고 하면서 자료가 주어졌는데 제일 먼저 열화학 반응식이 주어졌죠. X가 Y와 Z로 바뀝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흡열 반응이라고 했으니까 이 반응의 델타 H 값은 0보다 커야 될 거예요. 여기까지가 주어져 있는 정보인 거고 그럼 학생들이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봤더니 학생 A, 반응 엔탈피는 Y와 Z의 엔탈피 합에서 X의 엔탈피를 뺀 값이다 라고 설명을 해요. 반응 엔탈피란 생성물이 가지고 있는 엔탈피의 합에서 반응물이 가지고 있는 엔탈피의 합을 빼서 나타낼 수 있었죠. 그러면 Y와 Z 생성물의 엔탈피의 합에서 반응물 X의 엔탈피를 뺀 값 델타 H라고 한다. 학생 A는 제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학생 B 보겠습니다. A는 0보다 작다? 크다 라고 이미 표현했는데요. 그래서 학생 B는 틀린 표현. 그럼 학생 C, 역반응의 반응 엔탈피는 역반응의 반응 엔탈피는 절대값은 같고 부호만 반대이면 돼요. 그러니까 A에다 마이너스 표시해주면 되겠네. 그래서 학생 A와 C가 제대로 이야기해주고 있으니까 답 3번 골랐으면 될 것 같네요. 여기까지는 크게 어렵지 않게 해결했죠. 3번도 이미 우리가 화학1에서도 공부했었고 화학2에서도 충분히 공부했던 내용이었습니다. 문제, 그림은 세 가지 고체를 분류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고체가 무엇이 주어졌냐면요. 구리, 금속, H2O 솔리드니까 얼음 상태 주어진 거죠. 그리고 NaCl 고체 상태가 주어졌습니다. 구리라고 하면 구리 양이온이랑 자유전자들로 이루어져 있는 금속 결정 일 거고 H2O는요. 얼음은 그치 H2O라고 하는 분자들이 분자 간의 힘, 수소 결합 등에 의해서 결합하고 있으니까 이런 애들은 분자 결정
이라고 얘기했습니다. NaCl은요. 그쵸?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의 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생성되고 있는 이온 결정. 이런 상태인데 일단 어떤 기억이라고 하는 요기를 통과하고 났더니 이에 해당하는 애 NaCl 하나 있었습니다. 그럼 NaCl을 구별해낼 수 있는 것, 즉 이온 결정과 관련되어 있는 분류가 나타났으면 됐겠죠? 아니요 라고 하면 구리랑 그 분자 결정인 얼음이 나타날 텐데 그 중에서도 금속 결정입니까? 우리 정리해놨네요. 구리, 금속 결정이고요. 아니요, 얼음, 분자 결정 이렇게 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보기 보면 바로 풀릴 것 같아요.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이루어져 있는 가는 기억 동그라미로 적절하다라고 했는데 우리 기억 동그라미에 이온 결정과 관련된 설명이 있으면 됩니다 라고 했죠. 그리고 이온 결정이란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의 전기적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는 물질이라고 했으니 기억이 맞는 보기가 되겠죠. 이번엔 니은 볼게요. A는 전기 전도성이 있다. A가 구리 금속이었습니다. 구리 금속에 있는 자유전자들 덕분에 금속이라고 하는 애들은 전기 전도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니은도 맞는 보기가 되겠네. 그럼 이번에 디귿. 1atm, 1기압에서 녹는 점은 B가 NaCl보다 낮다. 그럼 B가 뭐였냐면 얼음이었어요. 우리 상온에서의 상태를 생각을 해볼까요? 상온에서 H2O는 무슨 상태로 존재하죠? 네, 액체, 물의 상태로 존재하잖아요. NaCl은 우리 속은 고체 상태로 먹잖아. 이 말은 뭐냐면 NaCl이 H2O, 얼음보다도 녹는 점이 더 높다라는 뜻입니다. H2O, 물 분자들 사이에서 작용하는 힘, 어떤 힘이 있었는지 생각을 해보면요. 분자 간에 작용하는 힘, 그쵸? 분산력 있을 수 있죠. 그리고 극성 분자니까 쌍극자, 쌍극자 사이에 힘이 있을 수도 있죠.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물의 특징을 잘 나타내주는 수소 결합이 작용하고 있었을 거예요. 수소 결합은 분산력, 쌍극자, 쌍극자 힘 이런 애들보다 강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에 있는 전기적 인력 또는 공유 결합 이런 애들 금속 결합보다는 훨씬 약한 힘입니다. 라는 거 우리 열심히 공부를 했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맞는 답은요. 기억, 니은, 디귿 다 체크하시면 되고요. 5번이었네요. 그래서 1, 2, 3번 문제 정도는 사실 몸풀기 문제였을 거예요. 그렇게 어렵지 않게. 약간 어떻게 보면 상식선에서 엔탈피를 상식이라고 한다면 상식선에서 적용할 수 있는 문제였을 거고요. 이제 4번부터가 본격적으로 화학2에서 공부했던 개념들이 적용되기 시작을 했었어요. 4번 문제 보겠습니다. 표는 4가지 물질에 대한 자료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골라주세요 라고 했으니까 보기에서 무엇을 물어보는지 봤더니 일단 기억, CH4, 분자 사이에는 쌍극자 쌍극자 사이 힘이 작용한다. 메테인 분자는 무극성 분자였죠. 무극성 분자 사이에는 어떤 힘이 작용했냐면 모든 분자 내에서 존재하고 있는 분산력만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쌍극자 쌍극자는 언제 작용하는 힘이었냐면 맞아요. 얘네들은 극성 분자에서 작용할 수 있는 힘. 그러면 메테인은 무극성이니까 쌍극자 쌍극자의 힘이 작용한다. 틀린 보기. 네, 기억은 틀렸어요. 이번에는 HF 분자 볼게요. HF 분자 사이에는 수소 결합이 존재한다. 자, 수소 결합에 대한 정의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수소가 전기 음성도가 큰 플로린, 산소 또는 질소와 공유 결합을 하고 있을 때 그 옆에 또 다른 분자에 플로린, 산소 또는 질소와 나타낼 수 있는 힘, 이거를 수소 결합이라고 했어요. 그럼 플로린과 수소 분자 구조를 생각을 하면 수소가 플로린과 공유 결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분자의 플로린이 온다면 둘 사이에 수소 결합 만들어낼 수 있겠네. 그래서 니은은 맞는 말. 플로린과 수소는 가장 대표적인 수소 결합을 만들 수 있는 물질 중에 하나였었죠. 이번엔 디귿 볼 텐데 디귿은 뭐냐면 A라고 하는 애가 SiH4의 기준 끓는 점이
마이너스 161보다 더 작니? 라고 물어보는데 마이너스 161이 어디 있냐면 여기 있어요. 그러면 이 둘을 CH4랑 이 두 물질을 비교를 해주세요 라는 소리가 될 텐데 둘 다 14족 원소죠. 거기에다 수소랑 결합하고 있는 수소화합물입니다. 둘 다 무극성 분자예요.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무극성 분자라고 하면 작용하는 힘은 오로지 분산력 하나. 분산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생각을 해봐야죠. 두 개가 있을 수 있어요. 제일 먼저 고민해야 되는 건 분자량. 분자가 무거울수록 분자 사이의 인력, 즉 분산력이 크게 작용을 했어요. 만약에 분자량이 같으면 어땠을까? 그러면 서로 힘을 주고받을 수 있는 표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분산력이 강하게 작용합니다. 뭐 이런 내용들 공부했었는데 두 물질을 비교를 해보면 분자량의 차이가 나죠. 분자량이 더 커요. 그럼 분산력도 더 크게 나타납니다. 그럼 분자 간의 힘이 더 강하다는 소리네. 녹는 점이 어떻게 돼요? 끓는 점이 더 높아지겠죠. 그래서 A라고 하는 애들은 마이너스 161보다도 끓는 점이 더 높아져야 된다. 그래서 디귿이 틀린 보기. 맞는 답은 니은 하나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이제 기본적인 개념들을 잘 알고 있니? 그것들만 생각을 했으면 됐다면 이제는 적용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5번 문제. 그림 가는 6% 요소 수용액을 나는 가에다가 물을 첨가해서 만들어낸 1몰랄 농도짜리 요소 수용액을 나타내주고 있는데 우리한테 궁금한 건 뭐냐면 가 수용액의 몰 농도 찾아주세요 라고 하는 거랑 여기에다 물 Xg 첨가하기로 했었죠. 몇 그램 첨가했니? 라고 하는 게 궁금하대요. 그러면 일단 몰 농도로 바꾸는 것부터 해볼 텐데 우리 진짜 많이 연습하지 않았었어요? 쌤이랑 개념, 수능 특강, 수능 완성까지 아마 여러분 질릴 때까지 했었을 겁니다. 그랬으면 얘네들 어렵지 않게 해결했을 거예요. 수용액이 6%짜리 수용액이래요. 그럼 용액이 100g 있으면 이 안에 용질이 몇 g이 있다? 용질이 6g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전체 100g 중에 용매가 나타내는 질량은요? 그쵸, 94g이었겠죠. 이런 상태였는데 몰농도로 바꿔주세요 라고 표현했네요. 그럼 몰농도 정의 생각을 해보면 용액의 부피분의 용질의 몰수였습니다. 요소라고 하는 애들의 분자량이 60이라고 주어져 있어요. 그럼 6을 60으로 나눠준다면 이 안에는 0.1몰의 용질이 녹아 들어있는 상태. 마지막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부피를 알아야 되는데 여기서 조심할 거. 부피 단위가 뭐죠? 맞아요. 리터 단위로 바꿔주면 됩니다. 근데 용액에 대해서 어떤 단위로 표현이 되어 있냐면 지금은 질량 단위로 표현되어 있어요. 100g. 그리고 나서 정보가 주어져 있죠. 질량과 부피와의 관계. 바로 밀도가 주어져 있습니다. 밀도로 나눠줄게요. 그러면 용액 1ml당 dg이라고 하는 뜻. 그럼 그램 사라지죠. 그런데 부피가 밀리리터로 남았네? 리터로 바꿔줘야 되니까 1000으로 한 번 더 나누겠습니다. 그럼 용액 1000ml는 1리터라는 뜻. 밀리리터 지웠어요. 그러면 쭉쭉쭉 다 정리를 하고 나면 얘네들은 10D분의 1분의 0.1 얼마? D가 된 거죠. 그래서 문제에서 이 수용액의 몰농도는 D입니다 라고 표현해주고 있는 3번과 4번이 우리에게 후보군이 된 거예요.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이제 X 얼마만큼의 물을 추가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물만 추가했으니까 용질의 양은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0.1몰인데 몰랄 농도라고 하는 애들의 정의를 생각을 해본다면 몰랄 농도는 용매 1kg당 들어가 있는 용질의 몰수였습니다. 용질 지금 몇 몰 녹아 있다고요? 0.1몰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용매가 몇 kg이어야 1몰랄 농도 될까요? 그쵸, 0.1kg이 돼야 돼요. 즉 용매가 100g이 되어야 되는데 앞서서 우리 용매 몇 g 있다고 써놨냐면 94g 있다라고 찾아놨습니다. 그러면 물 얼마만 더 넣어주면 돼? 6g만 더 넣어주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추가로 넣어주게 되는 물의 질량은 6g입니다.
라고 하면 답이 나왔네요. 그래서 5번의 답은 4번 체크해 주시면 돼요. 우리가 많이 연습했던 내용들이죠. 그래서 크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었어요. 우리 패밀리들 잘하고 있으니까. 자, 이제 좀 더 용기 내서 6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표는 외부 압력에 따른 A와 B의 끓는 점에 대한 자료입니다. 자료가 주어졌고요. 우리한테 궁금한 건 뭐냐면 A와 B의 60도씨에서의 증기압력 대소 비교해 주세요 라는 거고, 증기압력이 350mm HG일 때의 온도를 비교해 주세요 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머릿속에서 막 어떤 그래프가 떠오르지 않아요? 온도와 증기압력과의 관계를 나타내주고 있는 증기압력 곡선이 떠오를 것 같아요. X축을 온도라고 두고요. Y축을 증기압력이라고 두겠습니다. 그럼 A와 B 어떤 물질이든 상관없이 온도가 높아지면 증기압력도 같이 증가할 거예요. 이런 상태죠. 근데 봤더니 외부 압력이 100mm HG일 때 A와 B의 끓는 점이 각각 35, 52도씨라고 합니다. 외부 압력이 100ml HG일 때 끓는 점이 더 낮은 애가 그러면 35도일 거고요. 끓는 점이 더 높은 애가 52도겠죠? 그럼 35도에서 끓습니다. 얘가 A에 대한 그래프였던 거고요. 52에서 끓습니다. 이게 B에 대한 그래프였던 겁니다. 정보 하나 더 있죠. 540ml라면 540ml 그려줄게요. 540mm HG의 압력을 가지고 있었으면 A라고 하는 애들은 70도씨에서 끓을 거고요. B라고 하는 애들은 91도씨에서 끓고 있네요. 다 그렸어요. 여기까지 그렸으면 이제 해결이 돼요. 60도씨에서의 증기압력 찾아볼게요. 60도씨면 52와 70 그 사이 어딘가겠네? 여기 선 그어줬어요. A랑 B 중에서 증기압력이 누가 더 크다? A의 증기압력이 더 큰 거 보이죠? 그래서 A의 증기압력이 B의 증기압력보다 더 큽니다. 찾았네. 그 다음에 뭐 해주세요 라고 했냐면 증기압력이 350mm HG이면요. 350mm HG면 역시 100과 150 사이 그 어딘가였겠죠. 그러면 이 증기압력이 350mm가 되려면 A는 요때, B는 여기. 자, 그러면 외부 압력과 증기압력이 똑같아질 때 결국 끓는 점이 되는 지점이 될 건데, 각각을 TA, TB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럼 TB의 온도가 TA의 온도보다도 TA가 TB보다 더 낮은 거 확인했네요. 그럼 맞는 답은요. 3번 이렇게 표시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오케이? 네. 그러면 이제 6번까지도 다 살펴봤으니까 이제 두 번째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문제인데요. 쌤이 앞에서 그렇게 총평에서 강조했던 PV는 NRT와 관련된 문제가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림 가는 실린더에 A가 들어가 있는 상태를 나와 다는 가에서 순차적으로 조건을 변화시키면서 도달해 있는 평형 상태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쭉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한테 무엇을 궁금해하고 있는지 보기에서 봤더니 T1과 T2 온도 변화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고요. A의 부분 압력, 다와 가에서 A만 들어있으니까 A의 압력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다와 가에서의 압력 물어보고 있어요. 그리고 온도를 T2 켈빈으로 유지하면서 추, 즉 압력을 변화시킬 때 그때의 부피에 대해서도 물어보고 있습니다. 문제를 잘 보시면 기체죠. 온도에 대한 정보 나와 있고요. 부피에 대한 정보도 나와 있죠. 결국 우리 무엇 쓰면 된다? PV는 NRT 쓰면 됩니다. 이렇게 쭉 반응이 진행되는 동안, 조건을 바꾸는 동안 R이라고 하는 애들은 상수니까 변하지 않을 거고요. A라고 하는 애들을 더 빼거나 추가로 넣어주지 않았으니까 N, 몰수도 일정해요. 그럼 결국 T분의 PV는 일정합니다. 라고 하는 거를 잘 활용하면 된다는 거네요.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에서 봐요. 자, 온도가 T1 켈빈이에요. 우리 압력이 지금 정확히 얼마인지 나와 있지 않으니까 대기압을 P기압이라고 해본다면 A의 압력도 P기압이 되겠죠? PATM. 그리고 부피가 1L라고 합니다. 이 값은 항상 일정해야 되니까 나에서도 적용이 돼야 돼요. 나는
온도가 T2 켈빈이고요. 압력은 여전히 PATM입니다. 부피가 2리터죠. 오케이, 2. 그리고 둘이 일정한 값을 가지니까 똑같은 값. 그러니까 따라서 T2는 얼마면 된다? 2T1이면 되겠구나 라고 하는 걸 가와 나를 비교해서 찾았어요. 이번에는 나와 다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항상 온도분의 압력 곱하기 부피는 이 값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일정해야 돼요. 다 상태에서 한번 볼게요. 외부 압력은 P로 일정한데 여기에다가 누구를 올려줬냐면 추 두 개를 올렸습니다. 추 하나의 압력을 P'이라고 해볼까요? P 다시? 그럼 얘도 P 다시. 그러면 온도는 T2. 거기에다가 우리가 가해주고 있는 압력은 P 더하기 2P 다시 요만큼 가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부피가 1리터라고 하니까 곱하기 1 해주면 되죠. T2가 얼마라고 했냐면 2T1이라고 했으니까 요거 그대로 대입해 줄게요. 두 개가 같아야 된다고요. 그러면 P 더하기 2P'이 얼마면 돼요? 그치, 얘네들이 2P면 되는 거네. 그럼 P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P'이라고 하는 애들은 대기 압력의 절반에 해당하는 압력들을 표현을 해주고 있다 라는 것까지 했으면 이제 진짜 자료 다 확인했어요. 보기, 기억이 그럼 바로 해결이 됐네요. T1은 2T2다? 아니죠. 우리 방금 찾아놨습니다. 니은 보겠습니다. A의 압력은 다에서가 가에서의 2배이다 라고 하는데 이런 실린더 그림은 외부의 압력과 내부의 압력이 항상 같은 거죠. 그러면 가에서 보면 A의 압력은 외부에서 눌러주는 PATM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다에서 본다면 A의 압력은 P에다가 추가 눌러내는 이 P' 여기까지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 P'이라고 하는 애들은 2분의 P라고 했으니까 여기 2분의 P 넣어주면 결국에 2P가 되네요. 그러면 다에서 A의 압력은 2P라는 소리고요. 가에서는 P라는 소리니까 2배입니다. 니은은 맞는 보기가 되겠죠. 디귿 볼게요. 온도를 T2 켈빈으로 유지하면서 다에서 추를 하나 제거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한번 제거를 해보죠 뭐. 요 다에서만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PV는 nRT에서 요 내에서만 생각을 해요. 온도는 T2 켈빈으로 일정하죠. T 일정이에요. R도 상수니까 일정이에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기체의 몰수도 일정이에요. 결국 PV 값이 일정하게 유지만 되면 된다라는 겁니다. 다 그림에서는 압력이 2P일 때 부피가 1이었어요. 만약에 추를 하나 제거해 볼까요? 추 하나가 2분의 P라고 했으니까 2P에서 2분의 P 빼주면 2분의 3P. 그럼 얼마를 곱해줘야 양쪽이 똑같은 값이 나온다? 그쵸. 3분의 4를 곱해줘야 양쪽이 똑같이 2P 맞춰지겠네요. 그러니까 부피라고 하는 게 얼마가 되면 된다? 3분의 4리터가 되면 된다. 그래서 디귿은 틀린 보기. 맞는 거는요. 니은 하나만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PV는 nRT만 계속 사용하고 있었어요. 지금 7번 문제보다도 뒤쪽에서 보는 문제들이 조금 더 어려워지긴 하겠지만 결국은 PV는 nRT더라 라고 하는 거. 이번엔 8번 문제. 다음은 학생 A가 설정한 가설과 이를 검증하는 탐구 활동입니다. 탐구 어떤 실험을 했냐면 가에서는 XWg을 물 100g에 녹여서 X 수용액을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서는 YWg을 물 100g에 녹여서 Y 수용액을 준비를 했어요. T 도시에서 물 X, Y 수용액의 증기압력을 측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1기압에서 물 X 수용액, Y 수용액의 끓는 점도 측정을 했어요. 그럼 얘네들을 가지고 무엇을 계산할 수 있었냐면 바로 증기압력 내림과 끓는 점 오름을 측정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해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프 또 그리는 거예요. 앞서서 우리 증기압력 그래프 그렸던 거 생각나시죠? 그거 그대로 다시 한번 그릴게요. X축이 온도, Y축이 증기압력. 물에 대한 증기압력 그렸었고요. 용액이 2개니까 뭐 이렇게 선 2개를 더 그려주겠습니다. 같은 온도에서 증기압력이 제일 큽니다. 순수한 용매입니다. 라는 소리죠. 아직은 이 둘 중에 어떤 애가 X고 어떤 애가 Y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온도가 T도시일 때
순수한 용매와의 증기압력 차이를 우리는 증기압력 내림이라고 하는데 A의 증기압력 내림이 A 값이 B보다도 더 큽니다 라고 주어졌죠. 그러면 증기압력 내림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는 이 그래프가 X 수용액에 대한 그래프인 거고요. 증기압력 내림이 작게 나타납니다. 이게 Y 수용액에 대한 정보였던 거예요. 여기까지는 됐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정보가 주어졌냐면 1기압에서의 끓는 점을 측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외부 압력이 1기압일 때 1atm일 때 용액의 증기압력이 1atm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이 온도를 우리는 끓는 점이라고 하는데, 그럼 X 수용액이 용매와 비교했을 때 끓는 점 오름이 크게 나타날 거고 Y 수용액이 용매와 비교했을 때 끓는 점 오름이 조금 더 작게 나타날 거다라고 하는 결과까지 다 표로 확인이 된 거예요. 그림 그리셨으면 기억부터 다 해결이 돼요. 기억의 보기가 뭐였냐면 T도시에서 수용액의 증기압력 내림이 클수록 기준 끓는 점은 높다 라고 하는 게 기억, 우리가 처음에 설정했던 가설로 적절하니라고 얘기해요. 증기압력 내림이 클수록, 즉 X가 끓는 점 오름이 더 크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기준 끓는 점이 더 높은 데서 나타났네요. 기억 맞는 보기가 되겠죠? 기억 동그라미 해주시면 됩니다. 이번에 화학식량 물어보는데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끓는 점 오름이라고 하는 애들은 몰랄 오름 상수에다가 몰랄 농도를 곱해주면 되는데, 몰랄 오름 상수는 무엇에 따라서만 결정이 된다? 용매의 종류에 따라서만 결정이 되죠. 모두 수용액, 물이 용매니까 결국에는 KB라고 하는 애들은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럼 끓는 점 오름은 몰랄 농도에만 영향을 받는데, 몰랄 농도라고 하는 애들은 용매 0.1kg, 물 0.1kg에 들어가 있는 용질의 몰수로 표현을 해주면 됩니다. 어차피 이 두 수용액 모두 용매를 똑같이 0.1kg 사용해주고 있었으니까 몰랄 농도는 용질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아요. 용질의 몰수에 의해서만. 그럼 비교를 해보자고요. 우린 똑같이 Wg을 녹였죠. 그런데 누구의 농도가 더 진하냐면 끓는 점 오름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 X 수용액의 농도가 Y 수용액의 농도보다도 몰랄 농도가 더 크게 나타나요. 이 말은 용질의 몰수가 누가 더 크다? X가 Y보다도 몰수가 더 많다. 그럼 같은 질량을 분자량으로 나눈 값이 몰수니까 분자량이라고 하는 애들은 거꾸로 Y의 분자량이 X의 분자량보다도 더 크다라고 표현해줘야죠. 그러니까 니은이 틀린 거예요. 그럼 마지막 디귿 X2Wg을 물 100g에다 녹이게 되면 이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하자고. XWg을 물 100g에 녹였을 때 우리가 이때에 대해서 정보를 알고 있어요. 자, 이때 용액의 증기압력 내림이 얼마로 나타났냐면 A로 나타냈거든요. 근데 증기압력 내림이란 어떤 정의였냐면 용질의 몰 분율에다가 용매의 증기압력을 곱해서 표현해 줄 수 있는 값이었습니다. 용매는 물이니까 항상 일정하고요. 결국 증기압력 내림은 용질의 몰 분율에만 영향을 받겠네. 얘네들의 몰 분율을 한번 표현해 보자 라고 한다면 쌤은 이렇게 했어요. 어차피 우리가 구체적인 수치가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XWg 안에 X가 알파몰 들어가 있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물 100g 안에 물 분자가 베타몰 들어가 있다고 가정을 했어요. 그러면 이때 용질의 몰 분율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전체 몰수 있죠. 알파 더하기 베타 중에서 알파만큼이 X 용질의 몰수 전체가 용질의 몰 분율이다 라고 표현하자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물 100g에다가 X를 2Wg, 2Wg 넣자고 해요. 그럼 똑같이 100g이니까 용매는 베타죠. 용질의 양이 2배로 늘어났으니까 용질의 몰수가 2알파. 그럼 이 중에서도 2알파가 용질의 몰 이렇게 쓰면 되겠네. 분자가 2배가 됐어요. 근데 분모는 2배까지는 안 됐죠. 그래서
용질의 몰 분율이 증가하기는 했는데 2배만큼은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라는 거. 이때를 네모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질의 몰 분율이 네모일 때 증기 압력 내림이 A만큼 나타났어요. 만약에 용질의 몰 분율이 2네모였으면 증기 압력 내림은 2A만큼 2배만큼 나타났겠죠. 근데 용질의 몰 분율이 지금 어떤 상태냐면 네모와 이 네모의 사이 그 어딘가에 해당을 하고 있다고요. 그럼 증기 압력 내림은 A와 2A 그 사이 어딘가에 해당하고 있을 테니까 네, 지금 2AAT보다는 작은 값으로 표현돼야 되겠다. 디귿이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맞는 거는요. 기억 하나 체크해 주시면 돼요. 쌤이랑 이거를 이렇게 쭉 설명을 하면서 공부를 해봤는데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 그래프 그리고 났으면 크게 어렵지 않게들 판단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수능 특강 개념에서 또는 완성해서 자주 보던 문장들이 나오기는 했었거든요. 아직 익숙하지 않다면 뭐 이번 기회에 익숙해지면 되죠 뭐. 그죠? 그럼 9번 보겠습니다. 그림가는 온도 T1에서 고정장치로 고정된 실린더 속에 들어가 있는 H2의 세 가지 상이 상평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를 그림으로 표현해주고 있어요. 나는 H2의 상평형 그림을 나타내주고 있는데 지금 세 가지 물질이 평형을 이루고 있다,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지점을 찾으면 여기죠. 고체, 액체, 기체가 평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지점. 이때 온도가 지금 문제에서 얼마라고 주어져 있었냐면 T1이라고 발문에서 주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면 가에서가 뭐였냐면 바로 T1 온도 그리고 압력은 P1 상태였던 거예요. 그럼 기억 해결되죠. H2 기체의 압력은 P1이다. 네, 지금 P1이라고 찾았잖아요. 기억이 맞는 보기. 만약에 고정장치를 풀고 온도 T1에서 충분한 시간이 흐르도록 하면 고정장치를 풀었습니다. 그러면 실린더의 압력이 외부의 압력과 똑같아졌을 거예요. 문제에서 보면 대기압이 P2입니다 라고 주어졌어요. T1과 P2가 만나는 지점, 여기죠. 이렇게 뒀으면 H2O는 액체라고 하는 상태로 잠정적으로 존재하고 있을 거니까 네, 한 가지 상태로 존재할 거예요. 니은 맞는 보기. 디귿 보고 볼게요. 고정장치를 풀었습니다. 온도 T2에서 충분한 시간이 흐른 후 살펴봤어요. 그러면 대기압은 P2죠. 그리고 온도는 T2래요. 둘이 만나는 지점이 바로 여기. 고체와 액체가 상평형을 이루고 있는 이 선 위에. 그럼 이 위에서는 고체랑 액체가 서로 안정적으로 동시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디귿도 맞는 보기. 맞는 답은 기억, 니은, 디귿 3, 5번 체크해 주셨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엔 10번 넘어갈 텐데 10번은 산염기 평형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염의 가수분해랑 관련되어 있는 정말 기본 개념을 판단할 수 있니? 라고 묻는 문제였는데 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문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5도씨에서 세 가지 염의 0.1몰 농도짜리 수용액을 나타내주고 있어요. 가수용액부터 볼게요. 그러면 이 수용액에는 NaX가 녹아 들어가 있으니까 나트륨 이온과 X-이온이 녹아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나트륨 이온은 주로 어디에서부터 왔을까요? 그렇죠.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에서부터. 그러니까 강염기로부터 온 짝산이죠. 강염기의 짝산은 가수 분해를 할 수 있다 없다? 못합니다. 그래서 얘는 가수 분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수소이온 또는 수산화이온을 만들어내지 못해요. 그런데 이 얘네들을 녹였을 때 액성이 중성이라고 한다면 X 역시 가수 분해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얘가 가수 분해를 해서 수소이온이나 또는 수산화이온을 만들어 버렸으면 액성이 중성이 유지가 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X-라고 하는 애도 가수 분해가 안 되는 이온입니다. 그럼 얘는 어디에서부터 왔니? 라는 걸 생각을 해보는 건데 X-도 강한 애로부터 온 거예요. 강산으로부터 왔습니다. 강산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 세기가 약한 거고요. 그래서 가수 분해를 잘 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태.
그래서 이걸로 알 수 있는 거 HX가 강산이었다. 이게 가수용액이었습니다. 그럼 이번엔 나수용액 볼게요. NaF를 녹였으면 나트륨 이온과 플로린 화이온으로 나뉘어졌겠죠. 근데 나트륨 이온은 가수분해 못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문제를 쭉 보면 HF는 약산이라고 해요. 그럼 약산의 짝염기니까 얘네들은 가수분해 할 수 있겠다. 물이랑 반응해서 HF와 수산화이온을 만들어낼 수 있을 터이니 수산화이온 덕분에 이 수용액은 약한 염기성을 나타내겠다 상상이 됐습니다. 이번에는 다 볼게요. NH4X예요. 그러면 얘네들은 암모늄 이온과 X-이온으로 쪼개질 수 있는데 X-이온 가수분해 안 된다라고 했어요. 근데 암모늄 이온은 누구로부터 왔죠? 그쵸, 약염기인 암모니아로부터 왔기 때문에 가수 분해를 할 수 있는 짝산이에요. 그래서 암모니아랑 하이드로늄 이온을 만들어낼 수 있고 하이드로늄 이온 덕분에 수용액의 액성이 산성입니다. 여기까지 다 찾았습니다. 그럼 기억 판단 되네요. HX는 강산입니다. 네, 맞습니다. 니은 나에서의 pH는 수용액 지금 25도씨에서 진행됐고요. 염기성이니까 pH 7보다 커야 되네요. D급 볼게요. 다에서 X의 농도 분의 NH4 플러스의 농도는 비교하는 건데 처음에 넣어요. 둘이 똑같이 이온으로 쪼개졌겠죠. 그런데 얘네들은 가수 분해가 되지 않아서 그 양이 그대로 남아있지만 NH4 플러스 이온 같은 경우에 가수 분해가 되면서 그 양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율값은 1보다 작아질 수밖에 없겠네. 그래서 D급도 맞는 보기. 이렇게 체크해 봤습니다. 네, 이제 11번으로 넘어갈 텐데요. 11번은 어떠셨나요? 잘 푸셨으리라고 믿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조금 번거로웠을 수도 있는, 계산이 좀 나타나면 선생님 번거롭더라고요. 네, 그런 문제였어요. 어떤 문제였냐면 25도씨 1ATM에서 세 가지 열화학 반응식이 주어졌고 이제 세 가지 결합의 결합 에너지에 대한 자료가 주어졌는데 이로부터 우리한테 무엇을 구하라고 했냐면 A 더하기 B 마이너스 EC에 대한 값을 계산해 보세요 라고 해요. 그럼 A 더하기 B 마이너스 EC가 의미해 주는 게 뭔지를 찾아야 되는 건데 일단 A는 여기였습니다. 수소 단일 결합 1몰을 끊어내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 그럼 그거를 열화학 반응식의 형태로 표현을 해본다면 이거예요. 수소 분자는 요 결합을 한 개 가지고 있죠. 그럼 이 분자가 1몰 있으면 우리는 수소 단일 결합 1몰을 끊어내는 거고요. 바로 결합 에너지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주면 되는 거죠. ClCl도 마찬가지예요. Cl2 분자 1몰에 ClCl 단일 결합 1몰이 있는 거고 B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주면 모두 다 원자로 끊어버릴 수 있는 겁니다. 얘네도 마찬가지. HCl 분자가 있어요. 기체 상태. 1몰이 있으면 HCl 단일 결합 1몰이 있을 거고요. C에 대한 에너지를 주면 수소 원자 그리고 염소 원자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한테 궁금한 거는 A 더하기 B 마이너스 EC였죠. 쓰는 거예요. 자, A랑 B를 더해 볼게요. 자, H2가 이 H로 가는데 여기에다가 Cl2, ECl 더해 주세요. 여기서 누구를 빼줄 거냐면 EC를 빼줄 겁니다. 요렇게 가는 게 C예요. 그럼 마이너스 C는 거꾸로 가야죠. 그리고 2 붙었으니까 2배 해주면 돼요. 그래서 거꾸로 그리고 2배 해서 표현을 해주면 자 이렇게 표현했네. 다 더해보겠습니다. 수소 원자 2개 만들어졌는데 2개 사용됐죠? 염소 원자 2개 만들어졌는데 네, 2개 사용됐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수소와 염소 만나서 염화수소 만들어낼 거예요. 이게 요 의미였어요. 오케이? 그럼 이 의미를 주어져 있는 요 열화학 반응식들을 이용해서 표현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표현해 볼게요. 옆에다가 우리 같이 그래프 하나 그려볼게요. 어디부터 시작을 할까 하다가 쌤은 제일 대중적인 애들 있죠. 두 번째 식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썼는데 일단은
탄소, 흑연과 수소 기체가 반응을 해서 메테인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때 엔탈피 변화가 마이너스 75kJ이라고 나왔어요. 근데 첫 번째 반응식을 보면 이 메테인이 다시 염소랑 반응하는 그런 반응식이 나와요. 염소 분자 이렇게 사용돼요. 그럼 똑같은 양을 위쪽에도 써주면 그냥 되는 거지 뭐. 네, 써줬습니다. 반응을 해요. 어떤 반응이 진행이 됐냐면 CCl4가 만들어졌고요. HCl 만들어졌습니다. 이 반응이 일어날 때 델타 H 값이 얼마나 변했냐면 마이너스 426kJ만큼 변했대요. 근데 표시를 하지 않은 게 하나 있거든요. 어떤 애를 표시하지 않았냐면 제일 마지막 열화 반응식을 표시하지 않았어요. 뭐냐면 흑연과 염소로부터 사용탄소를 만들어내는 바로 그 시기니까 여기에다가 쭉 만들어 보자고요. 얘네들이 반응을 해서 사용화탄소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CCl4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 문제에서 액체라고 했으니까 선생님 이거 기체 대신 액체로 다시 바꿔놓을게요. 네. 자, 이렇게 만들었고, 그러면 남아있는 애들 수소 기체 남았고요. 이렇게 염소 기체 남은 것까지 다 보였죠? 여기에서 끝내시면 안 됩니다. 우리한테 궁금했던 게 뭐냐면 수소랑 염소가 반응해서 염화수소가 만들어지는 바로 그게 궁금했어요. 수소랑 염소가 반응해서 염화수소가 만들어지는 게 궁금해요. 우리가 궁금한 건 여기 노란색으로 표현한 값입니다. 아까 전에 사염화탄소가 만들어질 때 엔탈피 변화가 마이너스 135kJ이라고 쓰여져 있으니까 얘네들 노란색으로 표현해 주는 값은 얼마가 돼야 되냐면 366kJ이 돼야 될 거예요. 그래야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오나, 위에서 아래로 마이너스 135를 거쳐서 마이너스 366을 거쳐서 오나, 네, 그 값이 똑같아질 거니까. 되셨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까지 찾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계수를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수소 2몰과 염소 2몰을 이용해서 염화수소 4몰을 만들어냈죠. 그때가 마이너스 366kJ 엔탈피 변화가 일어났던 거예요. 근데 앞에서 문제를 보면 수소 1몰, 염소 1몰, 그래서 염화수소 2몰이에요. 양이 절반으로 줄었네. 그럼 엔탈피 변화도 절반으로 줄어야 되고, 따라서 델타 H가 얼마가 나오냐? 마이너스 183kJ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맞는 답은요, 4번 체크해 주시면 돼요. 오케이? 네. 결국 그리시면 돼요. 잘 그려서 화살표 방향들만 왔다 갔다 해주면 문제 자체는 풀려요. 하지만 만약에 나는 정말로 이게 그리는 게 너무 어렵다,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하면 문제가 그냥 한도 끝도 없이 어렵게 느껴지는 건데, 우리 그리는 연습 선생님이 계속 강조하고 있으니까 우리 요 문제도 내 손으로 선생님이랑 이제 공부한 거 다 머릿속에 싹 지우고 내 손으로 한번 다시 그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12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12번 문제도 조금 PV는 NRT랑 관련이 있을까 말까한 그런 문제인데요. 어떤 문제였냐면 A가 분해돼서 B와 C를 만들어내는 반응의 열화학 반응식이 주어졌는데, 그림은 실린더 속에서 A, B, C들을 각각 평형 상태로 뒀을 때의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일단 평형 상태 1이 있는데 여기서 온도를 변화시켜서 새로운 평형에 도달시킨 거고요. 이번에는 피스톤을 움직이지 못하게 고정장치로 고정을 하고 헬륨을 추가해서 새로운 평형에 도달한 거를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생각을 해보자. 1에서 2로 갈 때 부피가 증가했죠. 왜 부피가 증가를 했을지 생각을 해봤더니 온도를 높여줬기 때문에 부피가 증가했을 거예요. 왜냐하면요, 온도를 높여주면 평형이 깨졌네. 다시 온도를 낮출 수 있는 흡열 반응이 진행돼야죠. 흡열 반응이 어느 반향? 정반응입니다. 그럼 정반응이 진행되면 두 개가 사라지는 대신 두 개 한 개 총 3개 입자수가 늘어나요. 그럼 여러분 입자수 늘어나죠? 거기에다가 온도도 높아집니다. PV는 NRT 기억나세요?
압력이 일정하고 R도 일정한 상태에서 몰수도 증가하고 온도도 증가하니까 당연히 부피가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1에서 2로 갈 때는 온도를 높여주고 있는 상태. 이번엔 2에서 3으로 갈게요. 고정장치로 고정했죠. 부피는 더 이상 변하지 않아요. 거기에다가 헬륨을 첨가했습니다. 헬륨을 첨가를 했다고 A, B, C의 몰수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전혀 안 바뀌죠. 부피도 일정해요. 몰농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고요. 평형 상태의 몰농도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평형 상태. 즉 여기서는 평형 이동이 일어나지 않아요. 이런 상태에서 그럼 기억 보겠습니다. T2는 T1보다 더 높다? 네, 온도 높여서 T1에서 T2로 바꿔줬다고 했죠. 그래서 기억은 맞는 말이에요. 니은 볼게요. A의 몰 분율은 3에서가 2에서보다도 더 크다라고 했는데 부피 그대로 평형 이동하지 않았으니까 각각의 물질들의 몰수도 그대로. 그러니까 몰 분율은 서로 같아야지. 디귿. 2에서 온도를 T2로 유지하면서 피스톤 위에 추를 올려요. 한마디로 외부에서 압력을 더 가해줄 거야 라는 거죠. 자, 그러면 압력을 가했습니다. 부피가 줄어들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기체들의 몰수를 줄이는 쪽으로 반응이 진행이 돼야겠네요. 그러면 몰수를 줄일 수 있는 거 2개, 하나, 3개가 반응해서 2개. 그러면 입자수 줄어드는 역반응이 진행이 됐겠네. 그럼 역반응이 진행됐다라는 건 B가 사용됐다라는 거니까 B의 질량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디귿 맞는 보기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PV는 NRT가 정말 미묘하게 사용됐지만 이런 내용들, 기체랑 관련된 내용들이었어요. 기체랑 평형 이동. 이번에는 13번 반투막과 관련된 문제, 삼투압과 관련된 문제 보겠습니다. 300켈빈에서 반투막으로 분리된 U자관에 H2 순선 용매와 X 수용액 또는 Y 수용액을 넣은 초기 상태와 높이 차이가 발생한 평형 상태를 그림으로 표현해주고 있고요. 표는 평형 상태에서, 여기 평형 상태에서 U자관에 들어가 있는 수용액에 따라서 H값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값인데 H라고 하는 의미를 좀 알고 있어야 돼요. 평형에 도달을 했을 때 높이 차이가 발생하죠. 그래서 높이 차이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이쪽에서 주는 압력, 최소의 압력을 삼투압이라고 했습니다. 삼투압만큼 주면요. 다시 내려가고 올라가면서 원래처럼 액면, 양쪽 액면의 높이가 똑같아질 거예요. 그럼 생각을 해보면 H 차이가 크면 클수록 우리가 줘야 되는 압력이 크다는 거네요. 즉 H라고 하는 게 삼투압과 관련이 되어 있는 값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여기에서 이제 떠오르는 게 삼투압이라고 하는 애들은 몰농도에 비례하고요. 기체상수 그리고 절대 온도에 비례하더라. 반트호프식까지 이렇게 쏙 떠올라서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적으면 왜냐면 기억이 풀리거든요. 기억은 뭐냐면 A랑 1이랑 비교해 주세요인데 A가 여기에 있습니다. 1은 여기 있어요. 똑같이 X 수용액인데 용질의 질량만 2배 들렸습니다. 그러면 C가 뭐였냐면 몰농도였어요. 부피분의 몰수. 부피는 똑같은데 용질의 양이 2배 늘었네. 몰농도가 2배 증가했네. 그럼 삼투압도 2배 증가하겠네. 네, H라고 하는 게 처음보다 2배 증가해야 될 거예요. 그러면 2가 되겠니. 그래서 기억은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니은 볼게요. 화학식량은 X랑 Y를 비교해 주세요죠. 그래서 쌤은 얘네 둘을 비교했습니다. 왜냐면 H값이 2로 서로 똑같거든요. 삼투압이 똑같거든요. 삼투압이 똑같다는 건 몰농도가 똑같다라는 소리죠. 그런데 처음에 넣어준 용액의 부피가 일정하다고 하면 결국 용액의 몰농도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용질의 몰수에 비례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어요? X 수용액, Y 수용액에 들어가 있는 용질의 양이 똑같은데 X의 질량이 더 크대요. 분자량이 X가 Y보다도 더 크다. 화학식량이 X가 Y보다도 더 크다라는 소리가 되니까 니은이 맞는 보기가 됩니다. 그럼 마지막 디귿 볼게요. T켈빈에서 이 Y에 대한 H의 상대값은 300분의 T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냐면 300켈빈에서의 H값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 300켈빈을 T켈빈으로 바꿔주기만 하면 되네요. 다시 반트호프식 볼게요. 같은 수용액이니까 몰농도 똑같죠?
상수 똑같죠? 결국 삼투압이라고 하는 애들은 절대 온도에 비례하고 있습니다. 절대 온도가 300켈빈일 때 삼투압 H라고 하는 gat은 2를 표현해 주기로 했어요. 그럼 만약에 T켈빈이 된다면 이때 H는 어떻게 되면 될까? 비례식 정리해 주면 되는 거죠. 이 T는 300H. 따라서 H라고 하는 애들은 300분의 2T니까 150분의 T가 되네요. 그래서 디귿이 틀린다. 맞는 것은요. 기억과 니은 두 개 체크해 주시면 되는데 할만했을 것 같기는 해요. 삼투압이라고 하는 애들은 우리가 그동안 교재에서 봤던 오히려 좀 복잡했던 자료보다도 더 간단하게 반토프식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만 알고 있으면 우리 패밀리들이라면 이제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정도라고 믿습니다. 이번엔 14번 보겠습니다. 표는 혈액과 같은 완충용액의 pH 조절 원리를 알아보기 위해서 만든 수용액들입니다. A랑 B를 혼합해서 수용액을 만들었는데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완충용액이라고 했죠. 완충용액을 만들 수 있는 방법들 생각나세요? 약산이랑 그 짝염기를 1대1로 섞으면 돼요. 그럼 효과가 좋아요. 또는 약염기랑 그 짝산을 1대1로 섞으면 돼요. 아니면 약산에 강염기를 넣을 건데 중화점의 절반이 될 때까지만 넣어줍니다. 또는 약염기에 강산을 넣어주는데 역시 중화점의 절반이 될 때까지만 넣어주면 돼요. 문제에서 잘 살펴보면 이 조건에서 일부를 만족하는 게 누가 있냐면 나와 다가 있어요. 약산과 짝염기, 약염기랑 짝산. 문제에서 농도랑 부피를 똑같이 맞춰서 넣었다라고 했으니까 1대1의 비율로 넣어준 것도 다 맞죠. 그래서 얘네 둘이 완충용액이에요. 그럼 가는 뭐냐면 강염기랑 강산이 같은 몰수만큼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 중화 반응했겠죠. 그래서 수소이온, 수산화이온은 중화 반응으로 사라졌고 이 안에는 구경꾼 이온인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만 있는 상태입니다. 끝. 그러면 기억 볼게요. 완충용액은 두 가지이다. 나 다 두 가지입니다. 찾았죠. 그럼 나에다 소량의 염산을 가해요. 그러면 나는 어떤 상태가 되는 거냐면 폼산이거든요. 물이랑 반응해서 수소 이온 떨어뜨리면서 하이드로늄 이온 됐고 완충용액에서는 이런 상태로 평형을 이루고 있었어요. 그러면 염산을 가했습니다.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가 증가했겠죠. 줄이기 위해서 역반응 진행시키면 돼요. 그래서 pH 변화가 거의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역반응이 진행이 됐으니까 HCO- 이온의 양은 감소해요. 니은은 틀린 보기. 그럼 이번에 T끝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몰의 NaOH, 그러니까 소량의 NaOH를 가했으면 pH 변화는 가와 다에서 어떻게 나타나겠니? 라고 물어봤는데 다는 완충용액이니까 pH 변화가 그렇게 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아까 전에 가라고 하는 애들은 그냥 NaCl 수용액의 상태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넣어준 만큼 바로 다 수산화이온이 pH 변화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pH 변화는 가에서가 다에서보다도 더 크게 나타날 겁니다. 맞는 답은 3번이었어요. 이번에는 15번 갈 텐데 15번이 세 번째 페이지에 있는데 생각보다 오답률이 높았어요. 사실 선생님도 처음에 조금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어떤 문제였는지 보면 A와 B가 반응해서 C가 생성되는 화학 반응이 주어져 있죠. 그리고 온도 T켈빈에서 꼭지로 분리된 두 강철 용기에 A랑 B가 각각 들어가 있는 상태를 나타냈습니다. 꼭지를 열어서 이제 반응을 완결을 시켰는데 그때 C의 질량 2.5g이 생성이 됐고요. C의 부분 압력이 P2 atm이라고 해요. 그리고 분자량은 A가 B보다 더 크다인데요. A랑 B랑 질량을 비교를 해보면 A가 B보다도 2배가 더 커요. A가 B보다도 질량은 2배가 더 큽니다. 그런데요. 분자량이라고 하는 애들은 A가 B보다 그냥 크다라고만 주어져 있죠. 커요. 그럼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문제에서 쭉 보면 반응이 완결됐다고 했죠.
그럼 반응이 완결됐으면 A랑 B 둘 중에 하나가 다 사라졌을 거란 소리예요. 그럼 둘 중에 뭐가 먼저 사라졌을지를 판단을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러려면 A랑 B가 각각 몇 몰이 있었는지를 판단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구체적인 수치가 주어져 있진 않는데 어떤 정보가 주어진 거냐면 A가 B보다도 질량이 2배 더 많고요. 분자량도 더 큽니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몰수는 2배보다는 작을 거예요. 여기까지는 오케이? A랑 B랑 반응비를 보면 2대 1이에요. 근데 A가 B의 2배보다는 더 적은 양이 들어가 있다고 했죠. 그럼 무조건 누가 제일 먼저 사용이 되냐면 A라고 하는 애들이 B보다도 먼저 반응으로 다 사라져 버려요. 여기까지 했으면 우리 이제 잘하고 있는 거, 세 줄 써서 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거 해볼게요. A랑 B가 반응해서 C가 만들어집니다. A의 양을 NA, B의 양을 NB라고 해놓을게요. A가 먼저 다 사라지기로 했었죠. 그래서 A가 모두 다 사라져요. 개수비에 의해서 B는 그거의 절반만큼 사라질 거고 C는 NA만큼 생성이 될 텐데, 문제는요, 쭉 보다 보면 어떤 정보가 주어져 있냐면 A가 처음에 2g을 사용을 했다라고 하거든요. 걔네들 다 사용했으니까 2g이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반응 후에 C가 2.5g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B가 몇 그램 사용됐다는 소리? 그치, 0.5g 사용됐다는 소리예요. 그래야 질량 보존의 법칙 만족하잖아요. 그런데 봤더니 B 처음에 우리 1g 넣어줬어요. 그거의 절반 사용했네요. 아, 2분의 NA가 NB의 절반이었네. 따라서 NA랑 NB가 서로 같은 값이다 라고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NA랑 NB가 각각 얼마였는지 찾으면 되는 건데, 여기에서 PV는 NRT가 나오는 거예요. R 일정하고 T 일정하죠. 부피와 압력의 곱을 몰수로 두겠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이 용기에 들어가 있던 NA는 P1V로 표현해주면 되고, 이 용기에 들어가 있던 B의 몰수는 1 곱하기 V, V라고 쓸게요. 근데 NA랑 NB가 서로 같다고 했죠. 그러니까 P1V는 V일 거고, 그래서 P1은 1입니다. 라는 거 찾았어요. 여기서 우리 하나 더 찾아야 되는 게 바로 P2예요. 그래서 이렇게 접근합니다. 반응 후에 C가 NA만큼 만들어졌죠. 근데요, 여러분, NA랑 NB랑 서로 같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반응 후 만들어진 C의 양은 NB인 거고 NB는 V입니다. 로 표현할 수 있네요. 그런데 이 상태를 표현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바로 C의 부분 압력을 P2라고 두기로 했죠. 그리고 C는 전체 2V 리터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압력 곱하기 부피 P2 곱하기 2V, 이걸로도 NB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V니까 P2 곱하기 2는 1, P2는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문제는 P1에서 P2 빼주세요. 1에서 2분의 1 빼주세요. 그러니까 답은 2분의 1 표시하시면 되겠네요. 여기까지 오케이? 네. 그래서 아마 요 15번이 좀 어렵게 느껴졌을 거예요. 왜냐면 A와 B 중에 어떤 애가 한계 반응물인지 찾아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질량 보존의 법칙을 이용해야 되고요. 거기에다 PV나 NRT까지 써야 됐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선생님 전 15번에서 좀 시간이 걸렸어요 라고 한다면 괜찮아요. 좀 4번째 페이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어려웠던 문제였으니까 잘 해결해낸 거예요. 이번에는 16번 볼게요. 요거는 좀 더 빠르게 쉽게 해결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X랑 Y의 몰농도와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에 대한 자료입니다. 산의 농도와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가 다르죠.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가 훨씬 작은 걸로 보아 HX, HY 모두 약산이에요. 그리고 약산이라면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란 루트 C, KA입니다. 이거 정말 열심히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정보들을 넣어요.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 넣고요. 자, 몰농도 대입하면 KA 값 찾을 수 있네요. KA 찾아봤더니 HX는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나오고요. HY는 10의 마이너스 5승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럼 기억, 산의 이온화 상수는 HX가 HY보다 크다. 네, 바로 해결됐죠. 니은 볼게요. HX에서 HX의 몰농도분의 X-의 몰농도 B는? 근데 여러분 얘네들이랑 비슷한 형태가 보이는 식 우리 하나 알고 있는 게 바로 산의 이온화 상수입니다.
HX 분의 X 마이너스 그리고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 비슷한 형태 딱 나타났죠? 그리고 HX의 KA 값이 얼마라고 했냐면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라고 했습니다. 수용액에서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가 얼마라고 주어져 있었냐면요.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이라고 주어져 있었으니까 우리가 궁금한 요만큼은요.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가 돼요. 그럼 얘네들은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보다도 크다? 니은 맞는 보기가 되는 거죠. 그럼 마지막 디귿 볼게요. 이 몰농도의 HY에서 pH는 3보다 더 크다. 이거 그대로 대입해 보는 거예요.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는 루트 CKA, C가 0.2라고 했고 KA가 10의 마이너스 5승이에요. 이 말은 루트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의 꼴로 표현할 수 있네요. 10의 마이너스 3승보다는 더 큰 값을 나타내는 거죠. 그럼 여기에다 마이너스 로그를 붙여준 pH 값은 오히려 반대가 되겠네요. 그럼 pH는 3보다도 더 작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디귿이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맞는 답은 네, 3번.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는 루트 CKA다. 이 정도면 외우고 싶지 않아도 외워졌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럼 이제 대망의 4페이지 넘어갈 텐데 4페이지는 네 문제가 거의 다 PV는 NRT랑 관련되어 있는 문제였어요. 17번부터 볼게요. A로부터 B가 생성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과 농도로 정의되는 평형상수 K입니다. 그린 가는 T켈빈에서 A와 B의 혼합기체가 들어가 있는 초기 상태를 나타내줬고요. 나는 평형에 도달한 상태를 나타내줬어요. 가에서 A의 부분 압력이 0.4 atm이라고 하니까 B의 부분 압력은 0.3 atm이 돼야 두 개를 더했을 때 전체 압력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반응 지수 Q라고 하고 보기 A를 쭉 봤더니 나에서 평형에 도달했을 때 B의 몰 분율 찾아주세요. A의 부분 압력 비교해주세요. 그리고 K랑 Q 비교해주세요. 라고 하는 내용들까지 나왔어요. 그러면 어차피 우리 이제 반응에 대해서 판단을 해봐야 되니까 Q라고 하는 애들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Q라는 애나 K라고 하는 애나 식은 똑같아요. 근데 다만 Q는 우리가 궁금한 상태에서의 농도를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해내는 값이었습니다. 그럼 농도를 계산을 하려면 몰수를 알아야 되니까 PV는 NRT 쓰는 거예요. 반응이 쭉 진행되는 동안 온도 일정하죠? R 일정해요. 강철 용기니까 부피도 일정해요. 즉 압력을 몰수로 둬도 큰 문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A는 0.4, B는 0.3 있다라고 할 거고 전체 부피가 1리터라고 했으니까 몰수를 바로 부피로 생각을 해도 괜찮겠죠. 그럼 Q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몰수 0.4 이거의 제곱 그리고 B 0.3의 세제곱 계산을 해보면요. 160분의 27이라고 하는 Q의 값이 나와요. 반응 후를 볼게요. 우리 아까 전에 압력을 몰수로 두기로 했으니까 반응 후에는 전체 기체 양이 0.8이 됐습니다. 또 잘하고 있는 거. 이거 우리 잘하는 거 또 써야지. 처음에 0.4 있었고요. 0.3 있었어요. 0.8이 됐다라는 건 전체 몰수가 증가했다라는 거고 정반응이 일어났죠. A가 2A 사라질 때 B는 3A만큼 생성이 됐습니다. 0.4 마이너스 2A 0.3 더하기 3A 더해주면 0.7 더하기 A고 걔네들이 0.8이 돼야 되니까 따라서 A는 얼마? 0.1 그럼 0.1 대입해보면 여기 0.2가 되고요. B는 0.6이 남아있는 거 확인했습니다. 얘네들 이용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K값도 구할 수 있어요. 1리터 안에 들어가 있는 몰수니까 몰수를 바로 농도로 계산을 해보면 0.2의 제곱분의 0.6의 세제곱 열심히 쌤이 계산해본 결과 5.4 나왔습니다.
여기까지 했으니까 보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에서 B의 몰 분율은 전체 0.8 중에 0.6이 바로 B의 몰 분율이니까 4분의 3 기억 맞는 보기가 될 거네요. 니은 볼게요. A의 부분 압력은 가에서가 나에서의 2배이다 라고 했는데 PV는 nRT 사실 다시 나오는 거예요. 부피 일정하죠. RT 일정하죠. 부분 압력은 몰수에만 비례하기로 했잖아요. 반응 전에 가에서는 A가 0.4 있었고요. 반응 후 나에서는 0.2로 줄었습니다. 2배 줄었어요. 그러니까 압력은 가가 나의 2배이다. 니은 맞는 보기. 마지막 D끝 K랑 Q 비교해 주세요. K가 5.4였고요. Q가 160분의 27이었으니까 32 곱해주면 얘네들 계산하면 바로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맞는 답은 5번. PV는 nRT가 참 많이 나오죠. 선생님이 왜 이것만은 꼭 해서 다시 한번 그렇게 강조했었는지 느껴지시죠? 네, 이번에는 18번 볼 텐데요. 18번은 선생님이 솔직히 얘기해서 낚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기 전에 EBS 그만 오답률 확인하고 왔댔잖아요. 아, 우리 패밀리들도 똑같은 데서 쌤이랑 같이 낚였구나 하는 바로 그 보기가 있어요. 어떤 보기인지 같이 볼게요. 18번 다음은 A와 B가 반응해서 C가 생성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과 T켈빈에서 농도로 정의되는 평형상수 K이다. 여기까지 나왔고요. 그림은 T켈빈에서 실린더에 A와 B를 각각 2g씩 넣고 반응을 시켰더니 평형에 도달해 있는 상태입니다. A의 분자량은 뭐 스몰 a 이런 것까지 다 줬는데 그럼 여러분 얘네들을 가지고 K값 표시할 수 있겠죠. K라고 하는 애들은 A의 몰농도 그리고 B의 몰농도 분의 C의 몰농도일 텐데 부피가 1리터라고 했으니까 결국 몰수를 바로 몰농도라고 넣어줘도 돼요. A의 몰수 4분의 X고요. B의 몰수 X입니다. C는 사실 몰라요. 그런데 다 계산을 한 값이 X분의 1이 돼야 된대요. 그러면 C 나올 수 있죠. C가 누구면 돼? 4분의 X몰 있으면 없어지고 X분의 1 남잖아. 그래서 평형 상태에 있을 때 C의 몰수는 4분의 X몰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됐으면 이제 그거 잘하는 거 우리 요 세 줄 한번 써볼게요. 처음에 A랑 B가 얼마만큼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반응이 끝난 후에 평형에 도달한 후 얘는 4x 남았고요. B는 x 남았고요. C는 4분의 x가 생성이 됐습니다. C가 4분의 x만큼 생성이 됐다라는 건 A랑 B도 4분의 x만큼씩 반응에 참여해서 사라졌어요. 이렇게 됐네요. 그럼 초기 상태도 알 수 있겠네. A는 2분의 x가 있었던 거고요. B는 4분의 5x가 있었던 것. 이 부분까지 하고 여기에서 낚였는데요. 어디냐면 보기 기억에서 낚였습니다. 초기 상태에서 A의 몰농도는 2분의 X 몰농도이다. 아, 여기 2분의 X몰 있다고 했으니까 2분의 X 몰농도 1리터 오케이 기억 동그라미 이렇게 썼는데요. 생각을 해보면 얘네들은 초기 상태죠. 그리고 얘는 평형에 도달한 상태예요. 정반응이 진행이 되면 1, 입자 2개가 사라지는 대신 C 하나가 생성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몰수가 기체 몰수가 줄어든다고요. 그럼 PV는 nRT에서 없어지고 일정하니까 결국 부피라고 하는 애들은 몰수의 영향을 받네? 그럼 몰수가 줄어드니까 전체 기체의 부피도 줄어들었고 줄어들어서 최종적으로 1리터가 됐던 거예요. 그럼 우리가 궁금했던 이 초기 상태에는 부피가 1보다 더 컸겠네. 그럼 1보다 더 큰 부피 안에 이 X몰이 들어가 있으니 이 농도는 2분의 X몰 농도보다도 오히려 작습니다. 라고 가야 맞는 말인데 네. 쌤이 이렇게 실수하지 말자라고 얘기해놓고 선생님이 실수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설마 하고선 오답률을 봤더니 18번 선택자 중에 이거 푼 사람들 중에 3번을 선택한 사람이 제일 많아요. 기억 맞다고 표시했다는 거죠. 역시 우린 통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런 거 통하면 안 되는데. 자, 이번엔 니은 볼게요. X랑 A와의 관계를 표현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요렇게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반응 초기에 A가 2분의 X 몰 들어가 있었죠. 그게 몇 그램? 그게 2g이에요.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A의 분자량은 A라고 했어요. 분자량이라고 하면 물질 1몰이 있을 때의 질량인 거네. 그러면 결국 요 관계를 찾아보면 A라고 하는 애들은 X분의 2, 오케이, X분의 4. 따라서 X는 A분의 4. 니은 맞네요. 네, 니은 맞아요. 그럼 마지막 디귿 해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A랑 B가 각각 2g씩 들어가 있었거든요. A가 그 절반 사용됐죠. 1g이 사용됐어요. B라고 하는 애들은 5분의 1만큼 사용됐죠. 즉 0.4g만큼 사용됐다는 거예요. 1g, 0.4g 사용됐으니까 생성되는 C의 질량은 1.4g이었습니다. C라고 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4분의 X몰이 만들어졌는데 이게 바로 1.4g이었던 거예요. 근데 분자량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치, 1몰일 때의 질량을 찾아줘야죠. 그럼 1몰일 때의 질량은 X분의 4 곱하기 1.4의 형태로 표시할 수 있을 거고 이게 바로 MC입니다. 근데 X라고 하는 애들 바로 위에서 정리했죠. A분의 4라고요. 그러면 A분의 4분의 4 곱하기 1.4 땡땡 없어지고 나면 이 값은 5분의 7 A 이렇게 되겠네요. 근데 디귿에서 C의 분자량은 5분의 6A라고 했으니까 틀린 보기. 맞는 답은 니은 하나. 그래서 1번이었습니다. 이제 19번 문제인데요. 그림 가나 부피가 같은 두 강철 용기고요. 한쪽엔 네온이랑 아르곤을, 한쪽은 네온과 X 기체를 각각 넣어 있는 상태를 표현해 주고 있어요. 이 상태에서만 가지면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보기를 봤더니 무엇을 찾아야 될지 알 것 같죠? 혼합기체의 밀도 찾아달래요. 그러면 얘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혼합기체의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니까 이것들을 표현해 줄 수 있으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기체 부피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체니까 PV는 nRT 생각해 줬고요. 부피는 P분의 nRT 이렇게 써주면 될 것 같은데 여기에서 일단 하나하나 대입을 해보자고요. 압력은 1.5라고 주어져 있죠. 그리고 R, 기체 상수를 A라고 하기로 하자라고 문제 조건에서 줬어요. 그리고 온도가 300켈빈이래요. 그럼 결국 몰수만 추가로 찾으면 되겠네. 만약에 우리가 아르곤 Xg램에 들어가 있는 몰수를 알파라고 해보자고요. 그럼 네온이라고 하는 애들은 질량은 똑같죠. 근데 원자량은 그거의 절반이라고 했으니까 들어가 있는 몰수는 2배가 되면 돼요. 그럼 2알파. 전체 3알파만큼 존재합니다. 얘네들 계산을 하고 나면요. 부피라고 하는 애들은 600알파 A라고 표현해주면 되지 않을까라고 정리를 했어요. 600알파 A. 부피. 그럼 이제 질량 찾으면 되죠. 아르곤 원자량이 40이고요. 알파몰 있으니까 40알파예요. 그럼 네온도 똑같은 질량이 있으니까 40알파네요. 80알파만큼 있는 거죠. 그럼 알파 지워지면 600A분의 80 있는 거니까 15분의 2, 15A분의 2가 되겠네요. 그럼 기억 틀렸죠? 네, 그래서 기억 틀렸습니다. 이렇게 찾았어요. 이번에 니은 볼 텐데 나에서 X의 부분 압력은 물어봐요. 전체 압력이 주어졌죠. 그러면 네온과 X의 몰수 비를 알고 있으면 부분 압력도 찾을 수 있겠네요. 그래서 찾아보자고요. 이렇게 찾겠습니다. 일단 네온 Xg램은 이 알파 몰이라고 하기로 했죠. 이제 X에 대해서만 찾으면 되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X에 대해서 특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체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PV는 nRT에서 우리 여기 몰수가 궁금하니까 N은 RT분의 PV라고 하는 애들을 이용해서 써본다면 R은 A죠. 그리고 T는 400켈빈이었습니다. 압력은 2기압이고요. 부피는 아까 전에 600 알파 A라고 쓰기로 했어요. 그러면 얘네들을 정리를 해보면 땡땡땡땡 그리고 AA 오케이 3알파가 되겠네.
아까 전에 네온 2알파 있다고 했죠. 그럼 나머지 x가 알파만큼 있어야 더하면 3알파 되겠습니다. 됐죠? 그러면 니은 볼게요. 나에서 x의 부분 압력은 전체 압력이 2기압이고요. 그 중에서 x는 3분의 1만큼 차지하고 있으니까 부분 압력 3분의 2 atm입니다. 니은 맞는 답이에요. 그럼 이제 마지막 x의 분자량은 찾으면 되는데 쌤은 계산하기 편하게 아르곤을 기준으로 잡았어요. 알고 있는 애부터 시작을 해야죠. 알파몰이 있을 때 xg입니다. 1몰이 있으면 아르곤의 원자량 40이에요. 얘네들 이용하면 x라고 하는 애들은 40알파라고 쓸 수 있죠. 근데 우리가 궁금한 건 누구라고요? x예요. 알파몰 있을 때 y예요. 그러면 1몰 있으면 알파분의 yg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알파라고 하는 거 이미 우리 계산했었네. x는 40알파니까 알파는 40분의 x 대입해주게 되면요. 알파분의 y라고 하는 애들은 x분의 40y가 되겠습니다. 그럼 x의 분자량은 x분의 60y다? 틀렸죠. 그래서 디귿도 틀렸습니다. 맞는 답은 2번 하나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면 이제 19번까지 봤고요. 이제 대망의 마지막 문제 20번 보겠습니다. 20번 문제도 PV는 NRT인데 참 길어요. 길지만 역시 기체 PV는 NRT의 머릿속에서 계속 생각해가면서 문제 볼게요. 반응식이 주어져 있죠. 실험을 어떻게 했냐면 이러한 용기에다가 A, B 0.95 atm 9리터 넣고요. 한쪽에는 헬륨을 넣었습니다. 점화장치를 이용해서 A랑 B 반응시켰고요. 나중에 고정장치를 풀고 온도도 막 바꿔봤어요. 정말 여러 가지 행동을 했는데 이렇게 막 행동을 하니까 선생님은 뭔가 기준이 필요할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해서 기준을 하나 잡았어요. 어떤 반응이 진행이 돼도 결국엔 변하지 않는 하나, 헬륨을 기준으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체의 온도 이런 애들이 계속 바뀌고 있으니까요. 몰수 바뀌고 있으니까 PV는 일단 NRT 적어두고요. 헬륨을 기준으로 잡기로 했죠. 헬륨의 양을 기준으로 잡기 위해서 N은 RT분의 PV 형태로 바꿔줄게요. 반응이 진행되는 동안 기체상수 R이라고 하는 애는 변하지 않으니까 몰수는 T분의 PV 형태로 표현을 해준다면 처음에 헬륨의 몰수는 T분의 1.8 PV 곱해준 거예요. 여기도 그럼 표현할 수 있겠죠. 전체 몰수는 T분의 PV 8.1입니다. 반응을 하기 전에 AB 혼합 기체.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점화장치를 이용해서 A, B 둘 중에 하나가 모두 사라질 때까지 반응을 시켜요. 그럼 반응을 했다고 했으면 이제 그거 써야죠 또. 전반 후라고 표현해주면 되겠네요. 전반 후 씁시다. 반응 전에는 얼마씩 있는지 몰라요. 그냥 둘게요. 만약에 A가 A만큼 사라졌다, 반응에 참여했다 라고 하면 B는 XA만큼 반응에 참여했겠죠. C는 4A만큼 생성됐고요. D는 5A만큼 생성이 됐어요. 최종적으로 D5A, 4A 그리고 얘네들은 아직 모르겠습니다. 둘 중에 누가 먼저 소모됐는지도 모르겠어요. 여기까지 하고 실험 결과를 잠깐 보시면요. 이 과정 후에 혼합기체에서 D의 몰 분율이 0.5예요. 전체 중에 2분의 1이 5A라는 소리죠. 그럼 이 전체는 얼마면 돼? 10A. 그래서 A와 B의 둘 중에 뭐가 남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양이 A가 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나였어요. 그럼 이제 다는 뭐냐면 고정장치를 풀고 온도를 바꿔요. 그럼 고정장치를 풀었으니까 이제 요 피스톤이 왔다 갔다 움직이면서 양쪽의 압력을 일정하게 맞춰줄 수 있겠죠. 어쨌든 이 안에는 헬륨이 얼만큼 있냐면 T분의 1.8만큼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몰수라고 하는 애들은 절대온도분의 PV의 형태로 표현하기로 했거든요. 절대온도를 얼마로 바꿔줬냐면 3분의 5T로 바꿔줬다. 이건 알겠는데 이때 이 안에 있는 기체의 압력, 부피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쭉 다시 살펴봤더니 실험 결과에서 무슨 정보를 줬냐면 이 상태에서
C의 부분 압력이 0.6 atm이라고 주어졌네요. PV는 nRT에서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기체들은 모두 부피가 같겠죠? R 똑같죠? T 일정하죠? 그럼 압력이라고 하는 애들은 몰수에만 비례하고 있는 건데 4A만큼 있으면 0.6 atm이라고요. 그럼 5A 있으면 4분의 5 해주면 되죠? 0.75 atm이에요. 그러면 둘 중에 뭔지 모르겠지만 A만큼 남아있으면 4분의 1 해주면 되죠? 0.15 atm이 되겠습니다. 다 더해주면 이 안에는 전체 혼합기체가 1.5 atm의 압력을 나타내요. 그럼 반대쪽 헬륨도 1.5 atm을 나타내겠죠. 그럼 여기 해결됐다. T분의 1.8은 절대온도 그리고 압력 곱하기 부피를 해주면 되겠구나. 얘네들이 말이 되려면 부피가 얼마 하면 되냐면 2리터면 돼요. 처음에 9리터, 3리터 전체 12리터의 용기였거든요. 헬륨이 2리터 차지하고 있으니까 나머지가 10리터 차지하고 있네요. 압력이 일정할 때 2리터 안에는 T분의 1.8만큼의 입자가 있습니다. 그럼 그거의 5배. 여기에는 T분의 9에 해당하는 몰수의 입자들이 들어가 있어요. 라는 거고 이게 뭐냐면 A 더하기 4A 더하기 5A 즉 10A가 이거예요. 라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우리 혹시 아까 전에 우리 그림에서 이거 적어놨던 거 기억나세요? 반응 전에 A랑 B가 얼마만큼 있었냐면 T분의 8.1만큼 있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 얼마로 계산했냐면 T분의 9 남아있다고 계산을 했거든요. 얼마만큼 늘었죠? T분의 0.9만큼 늘었습니다. T분의 9가 10A니까 T분의 0.9는 A이죠. 반응이 진행되면서 A만큼 그 양이 변한 거예요. 반응에 참여한 물질들 한번 살펴보면 이만큼이 참여했었죠. 4, 5, 총 9A만큼 물질이 늘어나는 동안 반응물은 X 더하기 1, A만큼 사라졌습니다. 늘어나고 사라진 이 차이가 얼마? 바로 A. A만큼 늘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니까 X가 얼마면 돼요? 7이면 되죠. 그래서 8A만큼 사라지는 대신 9A만큼 증가했으니까 A만큼 증가했습니다. X 얼마라고요? 7. 그게 바로 우리의 답이었습니다. 그래서 맞는 답은 4번 체크하셨으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면 오늘 선생님이랑 화학2 문제들 쭉 살펴봤거든요.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총평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기본 개념들이 중요했지만 제일 마지막에 이 PV나 nRT를 사용하는 문제들이 나오면서 조금 어렵게 느껴졌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꼭 PV나 nRT 복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열심히 시험 보고 오늘도 같이 해주신 우리 친구들 정말로 수고하셨고요. 선생님하고는 다음에 다른 강좌에서 만나요. 여러분 모두 안녕.